네, 장재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모시고 현재 또 투자 관점에서 시장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또 장기적으로 주목해볼 만한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초에서는 사실 약간 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상저하고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는데 일단은 1, 2월 달 시장이 좀 좋았단 말이죠. 네. 3월 달 들어서 약간 좀 변동성이 심해지고 네.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약간 증권사에서 예상한 전망치가 다소 좀 빗나갔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오히려 그 빗나간 그런 전망치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 채널에 나오셔서 늘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기억을 해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건 맞히고 틀리고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했고요. 근데 이제 시각은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때 이론이 뭐였냐, 근거가 뭐였냐가 좀 중요한데 지금도 상황은 똑같은데요. 이제 기회가 됐으니까 조금 제가 뭐랄까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려보면 시간 말고. 네.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인가 책을 썼습니다. 그 투자의 지도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주로 된 내용이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4개, 4개의 계절, 사이클 얘기였었어요. 그 사이클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코로나처럼 엄청난 위기가 왔을 때 금융위기처럼 그런 위기가 오면은 금융장세라 그래서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서 그 시장을 부양하는 그 침체를 막는 그런 처음의 금융장세, 유동성 장세라고도 부르는데 그렇게 시작하면 그게 이제 돈이 이 위기를 막고 침체를 방어를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기업들이 살아나면서 실적이 올라가는,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 장세로 이어집니다. 사계절이라는 게 그러니까 금융장세, 실적장세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동성에 의한 약간 부작용도 좀 생기면서 금리를 올려서 이거를 방어하는 그런 계절이 또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역금융장세라고 하죠. 금융장세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었으니까 역금융장세는 반대로 갑니다. 그리고 역금융장세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금리가 너무 높아진 탓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이 생기면서 그게 실적을 나쁘게 해서 역실적장세로 가죠. 광범위하게 주식들이 반응하는 거는 금융장세와 그러니까 실적장세와 역실적장세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래서 지금 올해 상저하고를 예상했던 많은 하우스들, 특별히 아직도 강력한 아직도 진행 중인 약세장에 있다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크고 뚜렷한 그런 근거는 뭐냐면, 기반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역금융장세,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올려서 침체가 오게 되면 반드시 기업 실적이 그것을 나중에 결국에는 드러내게 돼 있다. 역실적 장세. 모든 실적이 떨어지면서 그 광범위한 그 실적 하락에 의한 마지막 커다란 하락이 나타났고 그게 아직 남아있다. 작년도는 금리에 의해서만 하락했지 아직 실적으로는 하락하지 않았으니 본격적인 하락이 남아있다라는 근거가 이 제가 말씀드린 주식시장의 4개에 의한 그런 사이클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기반 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저 또한 20년을 움직인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걸 책으로 쓸 정도였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20년 동안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사이클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그 사이클에서 벗어난 왜 그러냐? 근거를 가장 뚜렷한 걸 드리자면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숫자, 미국으로 말하면 9.1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6.4까지 6.5까지 떨어져 있는 이 인플레이션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70년대, 4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정도의 9%, 10%의 인플레이션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간 20년 동안에 저물가 시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 시대의 어떤 렌즈로 바라보면 100% 역실적 장세, 완전히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나빠지는 실적이 나빠지는 이게 기다리고 있어야 하지만 70년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도 똑같이 금리를 올려서 볼커가 금리를 올렸잖아요. 금리를 또 아서번스도 처음에는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를 올렸을 때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수요에도 영향을 줘서 처음에는 그 걱정스러움 때문에 침체에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침체를 다 우려했지만 결국 그 반영된 실적은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는 물가라는 효과를 반영해서 생각하면 물가는 명목으로는 실적을 좋게 하는 현상이 따라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자료 하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제 그 화면에서 보시면은 어떤 거냐면 현재 지금 미국 상태입니다. 소매 판매가 여전히 좋은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명목을 보셔야 돼요. 하늘색이죠. 하늘색 명목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 금액으로 보면 짙은 색은 옆으로 가고 있죠. 이게 뭐냐면 요만큼이 명목과 실질이라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명목 금리는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면 실질 금리. 그러니까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합한 거잖아요. 실적도 마찬가지인데 명목 실적이라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실적을 말하는데 이 다음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설명하기가 좋아서 제가 오늘 설명이 빨리 풀리지가 않네요. 지금 화면을 한번 더 봐주시면 이건 뭐냐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그 판매량이 그대로거나 혹은 심지어는 줄어들더라도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실적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효과, 명목 실적 효과 나타난다는 거예요. 화면에서 보면은 이제 2020년과 21년을 비교해 놨는데 이거는 22년, 23년을 비교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 요약하면 차량 판매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중저가 고가라고 해놓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20년도에도 10대를 팔았고 21년도에도 10대를 팔아서 판매 대수는 그대로입니다. 심지어는 판매 대수가 9대로 줄어들더라도 이 가격을 올려놓은 인플레이션 때는 가격을 다 올리지 않습니까? 가격을 올려놓은 효과에 의해서 GDP는 올라간 걸로 나온다는 거죠. 중간에 보시면 실질 GDP라는 건 실질 GDP 증가율은 다소 작지만 명목 GDP는 뭐냐면 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곱하기 10, 그러니까 10대니까 10대 곱하기 가격 개념이잖아요. 그 개념은 가격을 올려놓으면 더 높아지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높기 때문에 가격을 다 올리게 되죠. 우리가 실적 발표를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린 가격으로 실적을 거둘 경우에는 설령 판매 대수가 줄더라도 가격이 워낙 크게 뛰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은 작은 걸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명목으로 평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쇼크가 오지 않는 게 70년대 인플레이션 시대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예를 들면 제목에 이런 게 많습니다. 뭐 큰 게 온다. 뭐 지금까지 이런 침체를 본 적이 없다. 네, 맞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렇죠. 네. 그 논리는 사실은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큰 근저에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어떤 정책들, 대표적인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에 의해서 침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아직 그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수요가 죽을 거고 결국에는 뭐 지금 그 고용은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논리들 때문에 결국 침체가 올 건데 그때 나타나는 결과는 참담하게도 기업 실적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가지고 주가가 빠질 거로 기대했다. 오히려 오르고. 올해 1월도 사실은 지금 조금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왜 하락할 걸로 봤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이제는 드러날 거다. 모건스탠이나 이런 쪽에 아주 대표적인 의견이거든요. 맞아요. 네. 실적 절벽 이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본 그거에서 제일 기억에 나는 게 루니툰이라는 만화 브랜드가 있는데 미국에 거기에 보면은 코요테가 나와요. 코요테가 막 달리다가 갑자기 정신을 딱 차려보면 절벽을 자기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적 절벽. 그다음에 그런 어떤 지표 절벽 이런 게 아직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사람들에게 많이 와닿지만 제가 오늘 좀 설명은 좀 잘 날카롭게 못 드렸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70년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지나간 20년간과는 다르게 실적 절벽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결과적으로는 그 인플레이션이 실적을 받쳐주는 실질 실적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나온 실적인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명목 실적 그다음에 실질 실적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실적은 다 명목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GDP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지표가 있기 때문에 지표가 사람들의 마음을 박살내서 절벽에 이르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제일 어려움이 되는 거는
뭐냐면 시스템 내에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소비가 잘 안 줄어서 그런 거지만 제일 사실 무서운 건 그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다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작년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인상은 긴축으로 인한 조정이 클 뿐이지 그 다음 실적 조정은 작다. 결국 올해 들어서 어디 커다란 급락을 예상하면서 안 살 게 아니라 이제 금리 바닥을 확인하는 10년물 금리 같은 걸 보고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근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러니까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 제가 지나간 20년 동안 제가 주장했던 그런 주시장의 사계와는 다른 사이클의 얘기를 드릴 거고 이거는 당분간 어느 정도 시장을 움직일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 좀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거예요. 렌즈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문가들이 그 렌즈를 안 바꾸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도 없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이제 절벽이 온다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리먼 부도를 맞힌 사람이 지금 또 아주 커다란 침체를 예고하고 있고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침체를 맞아요.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도 거기에 강한 부정을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이클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한켠으로는 결과적으로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심하지 않고 살짝 둔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 상승 효과 때문에 매출액이 좀 뭐 오히려 상승한다든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더 잡아야겠네 라고 하면서 더 강도 높은 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뭐 CPI라든지 PCE 네. 지수를 보면은 네. 예상보다 또 높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또다시 약간 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만한 좀 네. 긴축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지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롬 파월의 발표 매번 나오는 이제 뭐 거의 매달 행사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정기적으로는 한 3개월마다 뭐 1년에 8번 회의를 하니까 한 뭐 고정적으로 8번이니까 거의 뭐 2달에 한 번씩은 보게 될 텐데요. 그때마다 나오는 코멘트에 너무 그렇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연준의 입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좀 분리해서 생각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오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를 말하니까 복잡한데 간단하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물가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하게 체크하고 봐야 될 물가가 뭐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또다시 물가가 올라서 연준이 강한 긴축을 해버리는 바람에 시장이 그냥 아주 다 거꾸로 가고 다시 그냥 바뀌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체크하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나간 2월달 초에 발표된 물가가 쇼크였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우려감인데 이 2월 달에 갑자기 이런 물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숫자가 좋아진 이유는 한 3가지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디스인플레이션이 뚝뚝 떨어질 때 유가가 하락을 반영했다면 지금은 꽤 오른 1월 달 내내 또다시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 두 번째는 주거비라 그래가지고 주택에 관련된 지표가 아주 세고 강하게 나오면서 이 주거비는 어느 정도냐면 헤드라인 물가라고 하는 CPI에는 40% 차지해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물론 PC에서는 한 15% 정도 차지하지만 그러니까 주거비 문제였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제롬 파월이 계속 강조하는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요렇게 개념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연준이 기본적으로 2달이나 뭐 3달이나 한 달 만에 나와서 제롬 파월이 말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건 과거에 지금같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 특히나 지금처럼 소비가 그렇게 급격하게 빨리 죽지 않았을 때 두려움은 뭐냐면 갑자기 살아난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지난번 숫자인 9%대를 넘어서 막 이렇게 가는 게 70년대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굉장히 안심이 된다는 말을 편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럼 2월 초에 나와서 사실은 제롬 파월이 디스인플레이션을 막 연발해가지고 굉장히 시장으로 하여금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믿게 했던 건 뭐냐 그러면 이거 왜 그러냐면 작년 연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채시장 위기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시장 유동성 위기 이번에 지금 SVB처럼 네네. 그런 유사한 위기가 사실 왔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강제로 조종하게 만들었고 그게 성공적이라는 얘기를 계속 퍼뜨려야만 하기 때문에 국채시장 자체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효과가 있다, 통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한 거죠. 연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거면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자기
자기 정책에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다시 2월 달 들어서 조금 지표가 나쁘게 나왔더니 또 더 봐야겠다?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 이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하반기까지도 계속 가속될 거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자기 말을 뒤엎고 또다시 금리를 올려야 될지 모른다라고 70년대를 경계하는 마음으로는 갖고는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은 물가가 실제로는 어떻게 가고 있냐를 봐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그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라는 게 중요한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2월 달에 올라갔던 이유 중에 에너지 가격만 보자면 사실상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시장이. 왜냐하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수 있고, 사실상 교통에 사용된 연료비는 CPI 중에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아주 가득 유가가 정말 세게 올라도 웬만큼 영향 끼치는 건 작다.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은 좀 제외하고 봐도 되는 거고, 두 번째 주거비 부분은 사실은 시차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이것도 자료를 하나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보시면은 뭐냐면 렌팁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주거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주거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I에서는, 헤드라인 CPI에서는 40%를 차지하니까 2월 달 초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인플레이션에, 사실상 1월 인플레이션의 가장 주범이기도 합니다. 40% 차지하니까. 하지만 이 렌트비, 주거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차를 두고 지표가 나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주거비는 떨어졌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숫자로는 높게 발표되는 특성을 가진 지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보고돼서 인플레이션으로 조사되는 과정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뭘 보고 계산해야 되느냐? 그 시차를 생각해서 지금 작년도에 5월부터 떨어졌으면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올해 1월부터는 떨어질 거야 라고 보는 게 시장의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고, 제롬 파월도 분명하게 주거비가 떨어지는 거는 그냥 인정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를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CPI 렌트라고 하고 CPI 오너스 이퀴벌런트 렌트라고 해서 OER이라고 말하는 거는 노란색하고 녹색인데 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죠? 22년도 말 23년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세 개는 다 뭐냐면 진로우라는 회사, 이건 주택 관련 회사 중에 제일 큰 데입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먼트 리스트라고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주택 지표 혹은 이런 그 임대료 관련된 지표로서는 아파트먼트 중에 숫자 내는 데 중에 제일 큰데요. 얘네하고 그다음에 뉴 테넌트 리피트 렌트라는 것도 아주 유명한 인덱스인데, 얘들 인덱스는 보시면 떨어지고 있죠.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쟤들은 레깅 1년을 두고 계산하는 인덱스라는 거죠. 원래 쟤들은 알고 있는 거죠. 얘는 지금 떨어지면 1년 뒤에 숫자로 나타난다. 결국 얘네들이 언제부터 떨어졌나 봤더니 22년 6월부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미 전문가들은 올해 6월이면 주거비는 뚝 떨어진 걸로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 레깅 숫자가 안 나타난 CPI 렌트라든지 OER이라 그래가지고, OER 많이 아시죠? 이건 뭐냐면은 등가 임대료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내가 만약에 세를 사는 사람이라면 얼마를 받고 싶은지, 자기가 받고 싶은 렌트비를 내는 거기 때문에 다 주거비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세계의 아주 유수의 기관이 조정해 놓은 건 이미 뚝뚝 떨어지고 있고, 예, 이거는 언제 떨어지기 시작했냐? 작년 6월부터. 그럼 올해 6월 달에 결국 떨어질 걸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남은 건 뭐냐면 주거비를 뺀 서비스 물가예요. 이 주거비를 뺀 서비스 물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임금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연관된 가장 중요한 지표가 고용인 거죠. 지금 월가에서 혹은 연준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면 고용 얘기를 왜 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왜냐면 우리가 그 고용을 중요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 다 중요하게 보니까 나도 중요하게 보고는 있지만 그게 왜 중요한지는 지금 시점에서 또 계속 얘기하는 실업률 얘기를 하는 이유를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자료 하나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고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70년대, 지금 보시면 74년, 75년도에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연준이 이 오렌지색인데 금리를 아주 꼭대기까지 올립니다. 거의 한 13%까지 올렸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도 똑같이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까만색이 물가잖아요. 까만색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는 아서번지였는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노란색을 뚝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여기부터인데,
5년, 6년, 7년 요때부터 다시 물가가 세게 오르기 시작해서 결국 지난번 고점보다 더 올라갔어요. 80년대 초에는. 요때 할 수 없이 얘를 잡으려고 볼코가 나타난 거거든요. 결국 지금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더라도 결국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죠. 그럼 이 또 올라간 요인이 뭐냐? 그냥 이렇게 현상은 그런데 그 요인이 뭐냐면 고용이었어요. 70년대 사례를 보면. 왜 고용이었냐면 고용이 지금처럼 양호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디스인플레이션이 느리게 진행되는 동안 실질 소득이라는 거. 아까 계속 실질 명목 얘기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빼고도 자기네가 고용이 계속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일자리가 불안하지 않다면 소비를 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체 시장이 쉽게 잘리지 않고 일자리가 많은 상황이라면 내가 일자리를 얻는 걸 어렵게 생각을 안 하니까 소비가 이제 살아있게 되고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가 관련해서 이게 느리게 나타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은 올라가니까 여지가 좀 실질 구매력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서 소매가 요즘처럼 더 올라간 것처럼 소비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 여기 지금 화면에서도 한번 보시면 회색선이 뭐냐면 인플레이션 기대값이라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살아있게 되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올라가서 80년대 높은 금리를 만들게 되는 요런 식의 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고용이 지금 이렇게 단단하게 있는 상황은 모두를 불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물가에 대해서 그럼 저는 왜 긍정적으로 보느냐. 하반기가 됐을 때 큰 걱정 없이 시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거라고 보냐 하면 이 고용 문제에 있어서 저는 약간 좋은 어떤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사실 이 고용이 세 가지 요인으로 지금 아직 탄탄하다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쇼크 때 조기 퇴직해버린 거죠. 상당히 많은 수가 돈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은퇴에 빨리 들어가 버려서. 그래서 요즘 계속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경제 활동 인구 비율을 따지지 않습니까? 안 돌아왔다는 얘기죠. 이게 고용이 여전히 탄탄한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막대한 보조금으로 인해서 저축률이 최고 높아요. 그게 뭐냐면 초과 잉여된 저축이 1조 3천억. 이 정도 쌓여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일자리로 안 돌아오게 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타이틀 40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게 이민법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그래서 미국 남부에 멕시코로부터 이민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타이틀 42가 뭐냐면 옛날에는 불법 이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잡으면은 본인이 이민 수용소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강제로 그냥 바로 추방할 수 있는 법이 타이틀 40입니다. 이게 이전에 이전 대통령에 의해서 생긴 거라서 이거에 의해서 이민자가 많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일자리는 그대로 있지만 이 일자리에 임할 수 있는 이민자들이 사라진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뭔가 풀리지 않으면 고용이 계속 탄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초과저축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나 그 다음에 쌓여있던 돈의 소진을 따져보면 올해 9월이면 거의 초과저축이 바닥날 정도고 사실상 사람들은 초과저축이 바닥나기 전에 일자리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요번에 2월 달에 3월 초에 발표난 경제 참여 인구는 증가했고 네, 그 다음에 네. 일자리 숫자도 실제로 일자리 숫자도 아주 타이트해져.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전에보다는 좀 덜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낮아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인즉슨 일자리로 많이 돌아오고 있고 그게 서비스 쉽게 말하면 레저 이런 쪽에 여행 이런 쪽에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해서 좀 좋아지는 거.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타이틀 40이라는 그 이민법이 5월 11일 날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제 5월 10일이 되면은 아예 대놓고 이민자가 유입될 수 있고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남부는 이미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희한하게도 지금 이 고용 보고가 나오면 이상한 편차가 많아서 요즘은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골고루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남부만 갑자기 취직이 많아. 이런 식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이민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반기에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초과저축이 탕진되면서 이제 소진되면서 일자리로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타이틀 42가 폐지되면서 이민자가 합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하반기에는 지금 같은 빡빡한 일자리가 아니라 고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 보통 이민자나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초과저축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약간 임금이 높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취직을 하지만 임금 상승률은 떨어뜨리는. 왜냐하면 대부분은 지금 고임금 직종들이 퇴직 그리고 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비싼 돈을 받는 사람들은 퇴직이 많고 두 번째 임금이 낮은 사람들은 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가면 연준이 말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해결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 이렇게 해서 타이트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어차피 그 금리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게 두 가지인데 인플레이션이랑 고용인데 예. 지금까지 논리로 본다면 고용이 워낙 탄탄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 탄탄하기 때문에 인플레 더 잡아야 된다라면서 계속해서 긴축을 했는데 말씀하신 그런 노동시장의 환경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는 게 아니라 느슨해질 만한 그런 요인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고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차차 안정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연준이 또 그렇게 강력하게 긴축을 그렇죠. 걸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 올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는 약간 골디락스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에도 올라가서 지금 오히려 상저하고를 봤는데 상고가 나오니까 그럼 하저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로서는 하반기에 갔을 때 우호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뭐 그렇게 폭등을 1월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폭락해서 하반기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약간 등장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SBB 예, 이슈죠. SVB.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뭐 갑작스럽게 은행이 파산하다 보니까 뭐 수많은 거기에 연계돼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뭐 약간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제 촬영일 당일 기준으로 속보가 나오면서 뭐 이렇게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또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을 또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또 작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말은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겠고요. 다만 이제 이 SVB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인데 우리가 그냥 일반하는 은행이 아니에요. 이게 스타트업을 주로 지원하는 벤처 캐피탈형 은행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섞여 있지 않아요. 그냥 단일하게 그것만 합니다. 지금 미국 전체 그 자산 순위 16위니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지 않죠. 의미가 있고 미국 역사 이래 두 번째 규모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꼭 또 같이 하셔야 될 게 얘네는 사업 구조가 그냥 단일하게 그 스타트업만 하는 은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조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잖아요. 벤처 캐피탈로부터. 시리즈 A, B, C, D 이렇게 받습니다. 그 받은 투자금을 이 SVB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럼 예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SVB는, 그 SVB의 예금은 그냥 단일하게 개인들의 예금이 아니에요. 그냥 벤처 캐피탈 회사가 맡기는 돈, 자기가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 아니라 투자받은 스타트업이 맡긴 돈이다. 예금의 성격 자체가 달라요. 두 번째, 그 예금을 일반적인 스타트업들에게 또 대출도 해준다는 거죠. 뭐 작은 규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대출은 또 일반 은행들처럼 리테일이 아니에요. 스타트업에게 나간 대출인 거죠. 그러니까 규모도 미국 16위니까 작지 않고 은행 파산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성격은 상당히 다르다는 거는 같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그 연준이 좌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줄도산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렇죠. 연쇄적으로. 예, 그리고 이게 영향을 끼쳐서 결국 나비 효과처럼 터지는 게 더 무서워요. 결국 가장 두려워하는 건 본질은 뭐냐면 시스템 리스크. 금융위기 때도 결국 리먼은 부도냈지만 나머지는 다 부도 안 됐습니다. 이유는 시스템 리스크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SVB는 시스템 리스크의 중심에 있는 은행은 아니에요. 규모는 16이지만 어떤 걸 하는 은행이냐? 아까 말씀드린 벤처 캐피탈 은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디에 줄도산만 영향을 주느냐? 스타트업. 그래서 사실 그날 당일날, 지난 금요일날, 저녁이죠. 금요일날 SVB 파산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미국의 아주 소형 바이오 주가가 아주 폭락했습니다. 다
투자 현재 관련돼 있는 스타트업들 그렇죠. 규모의 그런 데들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나비 효과나 줄도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막는 건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본질은 얘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만한 그런 본질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다만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무슨 얘기냐? 연준이 쉽게 좌시할 수는 없는 건 시스템의 유동성이 지금 과거처럼 이렇게 정상이 아닌 부분이 다소 있다는 겁니다. 얘네가 왜 파산했냐면 아까도 말했던 뱅크런인데 예금 인출을 너무 많이 요청하니까 예금을 돌려주려면 지들이 들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을 팔 수밖에 없는데 매도 가능 증권이 다 폭락한 자산들이에요. 특히 채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를 돌려주는 만큼 손실이 나니까 이거는 밑빠진 물 붓기고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파산 처리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얘네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또 은행 하나 파산 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사실 이 스타트업에 투자한 은행들의 어떤 좀 광범위한 현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줄도산이 다소 우려감이 있으니까 지금 막으려고 할 겁니다. 지금 말하는 은행은 어떤 은행이냐면 스타트업 지원하는 은행들. 미국에 있는 지방은행 중에서 상당히 이제 지역마다 더 많이 발달된 데가 있겠죠. 캘리포니아는 당연히 실리콘밸리가 있으니까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요런 은행들은 상태가 어떠냐? 돌려주려면 매도 가능 증권을 팔면 채권 폭락에 의해서 그러니까 손해보고 팔아서 줘야 하니까 다음 사람 줄 돈이 더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금자 숏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뱅크런 하겠죠. 가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기다려서 빨리 내 돈부터 먼저 내라.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그러니까 옐런 입장에서 어떤 건 이거를 막으려면, 이 줄을 끊으려면, 줄도산을 끊으려면 아주 한두 개의 상황일 때 그냥 완전 보장을 해서 끊어버려야 되겠죠. 다행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불을 끄고는 있고요. 이게 끝났다고 딱 볼 수는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에 꼬인다면 상당한 여파를 줄 수는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요인은 아니다. 시스템 리스크는 그 금융위기 때 같은 시스템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JP 모건이니 골드만삭스니 뭐 이런 웰스파고니 이런 은행들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리테일이 다 깔려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리테일에 줄 돈이 지금 파산이 생기면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는 사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상태가 이미 지난달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봐도 아주 훌륭한 상태예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실적이 좋아서 계속해서 그 대손 충당금 쌓아놓는 것들을 막 높였던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함부로 긴축을 아주 강하게 막 시도할 거에는 제동이 걸리는 일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완전히 그 요인을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얘가 잠잠해질 때까지 상당한 촉각을 곤두세울 문제는 문제다. 그 작년도에 국채 시장의 문제처럼 이거는 대놓고 말을 못하면서 끙끙거리는 문제이고 터지면 감당이 불감당인 거죠. 시스템 리스크로 간다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1차적으로는 시스템 리스크하고는 먼 은행들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이었으면 만약에 일반 은행이었으면 지방은행 부도도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스타트업 은행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우려감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겠죠. 리스크는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약간 시장 관점에서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되기가 쉬울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 리스크를 어떤 투자에 참여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철저하게 주식 시장이 더 강한 긴축을 두려워했다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국채 시장의 문제를 연준이 쉬쉬하면서 금리 속도 조절로 막은 것처럼 이들은 그 유동성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과거처럼 연준이 덥석 사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터지잖아요. 코로나처럼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냥 정크본드도 사줬잖아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QT를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잉여 유동성을 뽑아내야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니까. 뽑아내야 할 상황에서 사줘야 되는 일이 같이 발생한다면 영국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한쪽에서는 양적 완화하고 한쪽에서는 금리 올리고. 말이 안 되는 정책이고 그래서 그때 난리 나고 결국 다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연준도 비슷한 모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사태가 그렇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거를 아주 주의하는 종류의 일이다.
대신 그거를 막 대놓고 말할 수도 없는 작년도 국채 사태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크리티컬하게 다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시자면 이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시장에 이거를 주식시장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저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한때 좀 많이 높아졌다가 SVB 네. 이슈 때문에 다시 좀 내려가긴 내려왔죠. 했는데 대표님 영상을 보니까 며칠 전에 한 20년 만에 채권 투자 기회가 왔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정말 좀 새로운 시대가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채권의 매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자 수익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매매 수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자 수익이라는 거는 신기하게도 우리가 배당주 투자하면은 주가 올라가는 거 플러스 또 따박따박 배당 들어오는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권도 똑같은 거거든. 채권의 가격 움직임에 대한 투자도 하지만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자 매력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10몇 년 동안 이 채권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자 매력과 매매 수익 매력이 둘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선은 이자 매력부터 말씀을 드리면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2007년도 금융위기 때의 선진국 금리를 이제 다시 바라보고 있는 정도?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근 20년 지났지 않습니까? 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자다운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5%, 6%. 왜냐하면 1%는 이자는 이자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 빼고 나면 이자도 아니고 그래서 지나간 거의 20년 동안에는 사실 이자로서의 의미를 가진 금리를 거의 가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지나간 20년은 저성장 국면이었기 때문에 고금리를 견디지 못했어요. 어느 중앙은행이든 저금리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도 인플레이션도 낮았으니까 당연히 저금리로 유지할 환경이 충분히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고물가가 나타나서 하긴 하지만 고금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자 매력이 의미가 있어졌고 두 번째는 화면 한번 더 보시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채권 투자는 아까 이자라는 거를 금방 이해하시죠? 금리가 5%짜리야. 이거보다야 1년에 6% 전 주는 게 좋죠? 이게 이자 매력인데. 두 번째 가격 매력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 딱 보실래요? 1700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300년이 넘는 동안에 채권 가격으로 봤을 때 채권의 가격이 제일 많이 떨어진 6번 중에 4번째로 많이 떨어진 해가 작년이었어요. 가격으로 딱. 이게 MDD인가요? MDD 관점인가요? 가격입니다. 이거를 네. 그러니까 길게 보여야 되니까 저렇게 그냥 그래프로 나타내서 줄여서 그렇지 전부 다 채권 가격으로. 그러니까 MDD는 뭐냐면 고점 대비 하락률이죠. 예,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날의 그냥 그 해의 가격 하락만 따진 겁니다. 그 해. 예, 채권 가격 네. 하락만. 네. 그러니까 해로 봤을 때 300년 동안 6번의 현저한 폭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4번째 워스트 해였다는 거. 제일 많이 하락한 게 1721년, 1865년, 1920년인데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그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하락이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여러분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나스닥이 38% 빠졌어요 작년도에. 네. 미국 국채가 그거보다 더 빠졌습니다. 미안하지만 40% 빠졌어요. 와, 진짜 많이 빠졌네. 네. 와. 300년 만에 최대 하락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이자 매력 짱이죠 뭐 지금 5%, 6%. 그 다음에 가격 매력 300년 동안 4번째로 많이 하락했다니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식을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매매 차익으로 이익을 내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많이 떨어졌을 때. 쌀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지금 채권이 가격으로 표시해드렸더니 300년 내에 6번째만큼 폭락한 해 지금 직후 23년이란 거예요. 가격으로 채권을 보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네. 제가 그걸 바꾸느냐고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채권을 가격으로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채권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신영증권이라는 데를 다녔었어요. 신영증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신영증권의 주식값은 아시다시피 상장회사니까 지금도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오늘도 돌아갔겠죠. 그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신영증권을 다 한번 투자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오늘이라도 투자 발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주가 폭등하겠죠? 맞아요. 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채권 시장 가서 챙겨보시면 신영증권 채권도 폭등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이 채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채권도 계속 거래 가격이 뜨고 있죠. 어떻게 뜨냐면 시장이 다 끝나고 나면 종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채권도 다 종가가 나옵니다. 누가 넣어주냐? 신용평가사가.
그걸 우리가 민평이라고 부르죠. 민간평가사가 채권들마다 가격을 다 넣어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혹시 잔고 아십니까? 잔고는 어떻게 되죠? 오늘 돌아갈 때는 돌아가는 주식 가격을 반영해서 내가 1억 5천만 원이 현재 평가 금액이었다가 장 끝나고 2억 5천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채권도 장 끝나고 나면은 저녁 때 되면은 채권 가격을 반영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채권의 만큼의 평가 금액을 넣어주도록. 예전에는 장부가 시대였으면 지금은 시가 시대거든. 그럼 가격을 넣어준다는 얘기는 수량 곱하기 오늘 총가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이 가격, 이게 채권의 가격인데 왜 여러분은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냐? 채권 시장은 95%가 비상장 시장. 우리 주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건 장외 시장이라고 불러요. 채권에서는. 95% 이상이 장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전산으로 거래되지 않는다는 거죠. 브로커끼리 거래된다는 거죠. 증권사끼리 거래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보가 없어서 몰랐을 뿐 채권도 주식 올라가는 요인이 생기면 신용증권에 좋은 일이 생기면 주식값이 오르는 것처럼 채권값도 오릅니다. 다만 어려워질까 봐 제가 말씀 안 드리면 채권값이 올라갈 때 금리는 내려가는 걸로 나타나니까 여러분이 헷갈릴까 봐 제가 말씀 안 드리면 가격만 보시자고요. 가격으로만. 가격으로 보자면 가격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비싸줘야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했을 때 채권은 지금 거의 300년 만에 그 메리트 있는 4-5번째 중에 한 번에 들어갔으니 당연히 채권 거래에 관련돼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맞고요. 이게 그럼 주식보다 좋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주식만큼이나 주식처럼 또 상당히 매력을 가진 거고 그다음에 이 채권 매력은 이 두 가지 지금 이자 매력 그다음에 그 매매 가격 매력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채권을 매매 가격으로 보자면은 어떻게 투자하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 간단하게 미국 그 10년물 금리가 4%에 가 있는데 얘가 지금 4%를 만약에 가격으로 환산하면요. 저희가 지금 미국 국채 30년물 같은 거를 고객들한테 사드리고 있거든요. 한국채 10년물, 한국채 30년물을 사드리고 있고, 미국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채 30년물을 사드릴 때 지금 가격으로 6,050원에 샀다. 그러면 미국채 4%가, 미국채 10년물 4%가 만약에 3.5가 되면요. 0.5 하락하면은, 그걸 이제 듀레이션에 따라 다른데 가격 수익률이 얼마큼 나오냐면 한 15% 정도 나와요. 괜찮네요. 그쵸?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을 같이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가격 메리트이 왔으니까 주식은 주식대로 작년도 많이 하락해서 매력이 있는 것처럼 채권도 그에 못지않는 매력이 생겼으니 그래서 매매 차익 매력으로도 지금 미국 장기물, 한국 그러니까 전부 저는 국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사채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리가 내려갈 때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는 순수하게 국채에서만 순수하게 나타나요. 크레딧, 그러니까 등급이 있는 채권들은 그게 순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동양종금증권이 부도났거든요. 맞아요. 그 회사는 한국이 금리를 내릴 때도 가격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부도날까 봐. 신용 리스크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가격을 접근하고 싶으면 국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국채를 하고 싶어도 증권사가도 잘 응답도 안 해줬고, 왜냐면 기관들 시장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채권이 왜 그렇게 매력이 없었냐면, 나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왜 매력이 없었냐면, 기관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잖아요. 이런 연기금들은 예금을 못 사게 돼 있어요. 운영규정상. 가장 안전하다는 게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지들끼리 거래하느냐고 채권 가격을 수십 년간 올려만 놨던 거죠. 개인이 거기 들어갈 의미가 하나도 없어. 이자 요만큼 받으려고 가격이 요만큼 움직이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간 거죠. 그건 기관들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모처럼 만에 정말 몇십 년 만에 한번 가격이 왔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채권에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 더군다나 옛날에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증권회사 가서 막 몇 개 서류 쓰고 막 이러고 팔 때도 또 어디다 팔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증권사에다가 얘기해서 근데 지금은 모바일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자문사들이 그거를 이제 삼성증권 같은 데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보다 훨씬 집에서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와드려서 주문도 내드리고 다 해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처럼 만에 주식처럼 한번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는 거고 아까 이자 매력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국채가 아니더라도 이자 매력인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그 고액자산가들이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엄청나게 채권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채권은 예금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 좋냐면 예금은 3% 이자가 나오면 이자의 15.4% 그냥 100% 맞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채권은 3%짜리 채권을 해도 거기에 표면 이율이 1.5면 세금은 1.5만 내요.
표면 이율에 맞아요. 맞춰 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액자산가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 금융소득 조합과세 세율이 높은 사람들은 미쳤다고 예금을 합니까? 지금 한국은 미국하고 달라가지고 예금 금리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이제 조달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작년에 사고가 터져서 정부가 막 돈을 엄청나게 뿌렸잖아요. 유동성을 공급한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더 이상은 유동성을 그러니까 흡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금을 낮게 하면서 어떤 걸 해요? 실은 말고. 근데 불과 몇 달 전에 어땠습니까? 금리 제시하면서 막 예금 끌어들이려고 난리 쳤잖아요. 이제 싹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예금은 진짜 막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채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조금 내는 효과를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잘 고르면 아직도 4%대 이상, 그러니까 1년 이자들. 그럼 간단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 받았다 내가 아파트 갖고 있어가지고 그럼 한 5, 6억 될 텐데 5, 6억 2년 갖고 있다 줘야 되잖아요. 만약 1년 뒤에라도 대비해야 되면 그러면 어디다 넣어놓을까요? 주식 투자하면 안 되죠. 그럼 이런 거 채권 사놓으면 이자는 한 4% 나오는데 4% 이상 나오는데 그 세금은 1.5로 낸단 말이에요. 왜? 표면 이자는 1.5짜리를 찾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은 모처럼 만에 정말 몇십 년 만에 채권의 매력이 한가득 생겼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충분히 하신다면 상당히 잘 활용하실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채 투자 같은 경우는 1% 떨어질 때 수익률 몇 프로가 나느냐를 말하는 개념이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10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채 10년물을 투자하면 10년 기준으로 듀레이션이 한 8 정도 됩니다. 직접 채권 살 경우 8 정도 되면은 8%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1%포인트 떨어지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강해요. 그래서 한 3.5에 산다. 10년물을 3.5에 사서 만약에 2.5가 앞으로 1년, 2년 뒤에 2.5에 팔면은 8%가 나는 건데 실제로는 이 10년물보다는 더 긴 것들이 지금 20년, 30년물들이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듀레이션 30년물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나오거든요. 1% 하락하면 25% 난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채권 ETF나 채권 펀드를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은 직접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얘기가 조금 길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권 ETF나 채권 펀드는 뭐가 단점이냐면 지금 똑같이 싼 가격에 채권을 사는 건 아주 좋아요. 하지만 ETF나 펀드는 펀드 매니저들이 자꾸 사고 팔아가지고 이 지금 싼 가격의 채권을 자꾸 희석을 시켜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미국채 30년물, 20년물을 지금 각 4.5%에 사놨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도 계속 지금 단가 5,000원에 산 이 채권은 내가 계속 주식 매입가 5,000원에 계속 들고 있는 것과 같아요. 솔직히 테슬라를 지금 아주 몇 년 전 가격으로 들고 있으면 지금도 여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채권을 지금은 직접 갖고서 가져가면서 좋은 점은 그러면은 아까 배당 이자처럼 채권은 이자도 나와요, 계속. 가격을 보면서 가져가는 동안 6개월마다 나오지만 이자도 받고 있다는 게 이 채권의 매력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껏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투자에 아주 최고의 매력을 가진 때니까 주식처럼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기대 수익률인 것 같긴 한데 네네. 그 연준에서는 일단은 그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한 2%로 2025년까지 그렇죠. 일단 제시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경기가 확 망가지고 네. 그래서 시장 금리가 확 떨어져야지 사실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고 괜찮죠. 약간 스무스하게 간다.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히고 네. 네. 그러면 금리가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제가 앞에서 얘기 열심히 드린 게 주식 안 되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 지금 채권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산 배분적 입장이 있기 때문인데 그 어렵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주식도 사놓고 채권도 사놓는 게 좋은 게요. 채권이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진짜 망가져서 경기가 침체되고 이래도 올라가니까 그건 금방 이해하시죠? 네네. 반대도 채권은 좋아질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문제가 터져서만 내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또 내리냐면 실질금리를 보고 내려요. 실질금리라는 게 뭐냐면 제가 한번 전에 설명드렸죠. 경제에는 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제는 금리가 몇 프로 갈 때 견딜 수 있고 더 이상 올라가면 견디지 못해서 무너져 내리는 요게 체력이거든요. 지금 왜 침체를 걱정하냐면 이 지금 미국 경제가
4.75, 5%를 못 견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보통 때 같으면. 그럼 어느 정도를 견디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과거에 2.5를 못 넘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12월에 2.5까지 올렸더니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금리를 3번이나 빵빵빵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체력이야. 이걸 중립금리라고. 지금도 연준은 중립금리를 2.5로 봅니다. 근데 이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약간 계산이 달라져서 그거 뭐냐면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게 실질금리잖아요. 결국 시장에다 부담을 주는 금리는 어떤 거예요? 실질금리가 높은 거 이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좀 조절이 됐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3%가 됐다고 보시자고요. 그럼 지금 금리 5%이라면 인플레이션 3%고 5%면 실질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2%. 2%가 됐죠. 연준은 실질 중립금리를 0.5로 봅니다. 무슨 얘기야? 인플레이션에다가 자기네들 금리 합친 거의 차이는 0.5가 정상이고요. 높아지면 경제가 압박을 받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반기 들어가서요. 올해 말에 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3%가 됐는데 자기들이 지금 5%로 있으면 금리 내려야만 합니다. 왜? 3% 위에다 2%를 이게 중립금리, 실질 중립금리가 2%가 되면 이걸 눌러버리니까. 경제를 압박해서 나쁘게 할 이유는 연준에게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내릴래도 인플레이션이 살아있을 때는 안 돼, 위험해서. 근데 하반기에 가서 이게 잘 조절되면서 3%면 어떨까요? 여기서 2%에서 최소한 1.5를 더 내릴 수 있는. 그죠? 실질 중립금리 연준이 보는 게 현재는 0.5입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다, 보시면 다 조사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에 폭이 생기잖아요. 그럼 연준이 억지로 안 내리지 않습니다. 왜 안 내리는 동안 경제는 계속 힘들어지거든요. 왜? 여러 가지가 나타날 거야. 아마 실업률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압박을 받는 지금 같은 이런 유동성 사태들 나타날 거니까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럼 최소 1.5%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감안할 게 뭐냐. 인플레이션이 지금 같지 않다. 지금 6.5라면 당연히 지금 금리가 얼마냐면 4.75인데 그럼 1.5가 마이너스. 아직도 연준이 볼 때는 완화적인 상태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걸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얘가 4%가 된다고 생각하면 5%도 실질금리 2%, 중립금리, 실질 중립금리 0.5를 넘어선 거죠. 결국 하반기에 채권 시장이 자꾸 금리 내린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연준이 뭐 무슨 금리 내리는 거에 광분하는 데들 아니고요. 이게 이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원리예요. 실질 중립금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을 사놨을 때 만약에 20년, 30년짜리들을 4.5 막 이렇게 사놨을 때 연준이 하반기 들어가서 실질 중립금리 때문에 1%를 내리든 1.5를 내리든 이 금리는 기준금리와 같이 움직이지 않고 먼저 움직이거든요. 지금도 먼저 10년물 금리는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침체 때만 금리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조절될 때도 연준은 금리를 내린다. 그래서 보도에서 이런 얘기 보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도 내년부터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하는 거? 근거가 뭘까요? 침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가도 연준은 금리를 내리게 돼 있는 거죠. 왜? 5.5, 5%는 미국은 견딜 수 없는 금리입니다. 그건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얘만 조절된다면 연준은 그 차이를 적당한 위치로 내릴 건데 지금 금리가 워낙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적당한 위치로 가는 것만 봐도 거의 2% 이상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사야 될까요? 꼭대기일 때 사야 되는데 이건 누구도 못 맞히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연준이 열심히 올리고 있는 때지 내리고 있는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올리고 있는 어느 시점에서 사주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채권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섹터 관점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사실 최근 들어서는 그다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연초에는 좀 좋긴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가 최악이고 내년부터 개선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때부터 움직인 게 맞으니까. 근데 이제 개별적인 그런 이슈를 살펴보면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여기에 또 독소 조항이 있다. 우리나라 그렇죠. 반도체 섹터한테. 그래서 약간 좀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 조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 노예 조항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악재에 관련한 얘기라고 보는 그런 시각들에 대해서 이제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저는 이제 사실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되지 않을 거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그 미국의 그 어떤 제한법들이 잘 보시면
이익이 나면이라고 써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사실 지금 그 미국의 이 IRA라든지 그 칩셋이라든지 이런 거의 위협은 단기적인 게 아니라 3년 뒤가 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도를 생각해 봐야죠. 미국이 지금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으라고 할 때 의도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지만 한 발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미국에다가 반도체 관련된 밸류체인을 완성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미국은 80년대 일본과의 패권 전쟁 때 일본을 눌러버리기 위해서 일본의 반도체를 뺏어서 한국과 대만과 중국에다 줬어요. 일본은 정말 반도체 강국이었습니다. 80년대 아시다시피 일본은 G2, 진정한 G2였고 때로는 사람들은 일본이 곧 미국을 따라잡을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프라자 합의 같은 걸 통해서 엔화 강세를 유도하면서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어버렸고 지금의 중국처럼 패권 전쟁에 압도적인 미국 승과 함께 그 일본에게 줬던 반도체라는 혜택을 뺏어서 자기네들이 지원하는 어떤 나라를 다시 살려냈어요. 그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 탄생은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같은 강력한 삼성전자는 그 혜택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2011년도 그 쓰나미가 막 생기고 그랬을 때 그 어려운 와중에 N이 최고 강세를 띠면서 일본의 반도체가 다 망가졌어요. 그거를 바로 그냥 승자 독식으로 흡수한 데가 삼성전자입니다. LP다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어려워졌고요. 이거의 시작은 80년대였다라고 보여지고, 어찌됐든 그렇게 했던 미국이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도 반도체 해야 되겠다. 우리도 반도체 생산해야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3년 동안은 생산하기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하겠지만, 문제는 저는 3년 뒤에 미국은 자기네 회사를 쓰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후보를 인텔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재작년도에 국방수권법이라는 걸 통해서 인텔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었기 때문에 지금 인텔 엉망인 회사지만은 사실을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인텔을 통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건데 그랬을 때 삼성전자의 위치나 경쟁력은 어떻게 될 건지 이게 문제고 오히려 그 3년 동안에는 결국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에 진출을 했을 때 이익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인건비 통해서 45%가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걸 로보틱스 같은 것들에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금 지원과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더라도 이익이 나기란 사실 1, 2년 동안 쉽지 않고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독소 조항들이 다 이익이 나면이에요. 보시면은 그 안에서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거나 이런 거 전부 다 자세히 들어가 보세요. 보면 이익이 나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년 동안 삼성전자에게서 얘는 그런 독소 조항이 될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3년 뒤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에 들어갔을 때 삼성전자는 무슨 준비를 해놨을 거냐. 라는 게 저한테 중요한데, 최근 이재용 회장이 몇 가지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차세대 먹거리를 통신으로 보겠다. 그 통신은 5G를 말합니다. 퀄컴 같은 구조를 갖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향후 미래의 먹거리, 반도체가 왜 중요한 섹터냐면, 사실 패권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이 기술 전쟁이죠. 그렇죠. 예, 그 기술 전쟁의 반도체는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는 최고의 그런 어떤 각축전이 벌어지는 곳인데 그 반도체만큼이나 또 그 반도체 분야만큼이나 중요한 게 통신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전기차 생각해 볼까요? 거기에는 전기차도 기술이 필요하지만 전기차도 필요하지만 자율주행도 합해져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통신 기술이 따라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테슬라의 그 전기차가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도조란 컴퓨터가 이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스스로 순식간에 자체적으로 연산해가지고 이 학습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게 자율주행인데 그때 통신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마찬가지 모든 지금 챗GPT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거지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 자체 서버만으로 간다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데이터를 공급받고 계속 해야 되는. 물론 그 서버의 어떤 이 양 때문에 테슬라도 이 자체 서버 자체가 수용력을 가지려고는 하지만
그 원거리 통신에 관련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향후 기술 전쟁에 있어서 퀄컴은 굉장히 중요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이 그런 쪽에 결정을 했다는 걸 저는 이제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꾸로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반도체 바닥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사실 EPS 바닥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막 더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쯤 돼서 재고 끝나고 그 부분들이 이제 메모리 단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하반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이미 어느 정도 제가 보유를 갖고 있으니 더 살 필요는 없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한 의견은 저는 바뀌지 않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요인들은 오히려 3년 뒤의 요인이고, 조금 저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중국과 관련된 그런 제휴를 아예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최대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로비해야 한다. 예, 이 부분은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거꾸로 이제 아까 그 독소 조항 이런 것보다는 물론 기술 유출도 있고 다 하나하나 따지면 다 문제가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어떤 중요성은 뭐냐면, 그럼 안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안 진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거는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중국하고 같이 있겠다. 그럼 중국은 이 미국이 빼내는 기술만큼 안 빼낼까요? 더 빼냅니다. 그렇죠. 더 빼내서 이미 많이 빼내갔죠. 그렇죠. 그나마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막아준 거가 이런 제도들인데, 그런 면에서는 이 부분은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잘만 그 이익 조항을 잘 활용한다면 결코 마이너스 되지 않고,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거 있어요. 뭐 배당하지 마라, 뭐 자사주 매집하자. 근데 전부 다 뭐냐면 삼성전자 전체가 아니에요. 미국에서의. 예,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해야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미국과의 경쟁을 위해서 쏟아붓는 기간에는 이익 관점보다는 향후 미래의 먹거리에 관련된 전쟁이 될 텐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꼭 오히려 이익을 얻어서 빼내기보다는 여기서 뭘 만들 건가를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약간 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슈가 있긴 한데, 잘 뜯어보면은 또 기회가 있고, 또 사실 우리보다도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이미 그렇죠.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열풍입니다. 챗 GPT, 인공지능. 이게 이제 엄청나게 지금 뭐 증시라든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사실 그 SBB 뭐 이슈 터지기 전에도 나스닥이 강했던 게 이 이슈도 사실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증시에서 막 엄청나게 올랐던 중소형 테마주 이런 거 말고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챗 GPT 수혜 분야는 어딜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거는 챗 GPT 관련해서는 밸류체인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밸류체인 뭐든지 간에 이제 그런 게 접근하는 게 중요한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한 5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술주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다뤄온 사람입니다. 몇 년간 성장주 관련해서도 많은 뭐 영상도 있고 그래왔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의할 때다. 기술주 전체로 보면 기술주 투자에 대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술주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음에 질문을 다루다 보면은 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그 2% 이하로 뚝 떨어질 수는 없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구조상. 내려는 갈 겁니다. 하지만 이게 예전과 같은 저물가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요. 최소한 3년 동안. 왜냐하면 밸류체인 재편, 신냉전, 그 다음에 패권 전쟁, 그 다음에 반세계화, 이 모든 게 비용 요인이기 때문에 물가가 쉽게 떨어질 수는 없는 구조예요. 그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바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금리 많이 제로까지 안 돌아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구루들이 중금리 시대를 얘기합니다. 중금리 시대의 특징은 기술주 투자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 나쁘다는 뜻이 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옛날에는 어땠냐면 코로나 직전에 저는 2016년부터 빅텍을 추천해 왔기 때문에 사실 2016년에 빅텍 가격과 2019년에는 또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2019년, 20년도에 빅텍을 사서 코로나 때 뚝 물렸어도요, 폭락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처음에 네, 폭락을 했었어도
사고가 터졌을 때 연준이 제로까지 금리를 내릴 수 있게 되니까 더 올라 버렸어요.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죠? 더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2배 올랐습니다. 네. 그 오른 거에 2배를 올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제 꼭대기에서 기술주 잘못 따라 들어가면 전에 같을 때는 다 그래도 해결이 있었어요. 큰 위기를 겪고 나면 연준이 금리를 제로로 내려줘가지고 또 다시 점핑할 수 있는 기회가 왔거든요. 이제 중금리 시대가 당분간 온다는 얘기는 만약에 기술주 꼭대기에서 물려 들어가면 위기가 어려움이 잠깐 조정이나 왔을 때 이게 예전처럼 확 내려가더라도 다시 제로로 가버려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테마로 움직일 때 잘못 따라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답이 있었어요. 몇 번의 기회가 있어요. 2007년도에도 기회가 유동성이 대규모 공급되면서 한 번 점핑의 기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직전에 2019년도에 사서 물렸어도 그 꼭대기에 물렸어도 다시 코로나라는 기회가 왔을 때 또 제로금리가 주어지면서 또 더 오히려 점핑을 했는데 이제는 만약에 꼭대기에서 물리면 당분간 점핑의 기회가 오래 안 주어진다면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다. 그러니까 기술주를 살 때 사실 이게 제가 지금은 자세히 오늘은 말씀 못 드리는데 저는 기술주를 살 때 어떤 얘기를 이제 드리냐면 가트너라는 회사가 말한 하이프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기술주는 사이클을 하는데 어떤 사이클은 처음에는 기술이 나오는 트리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트리거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기술이 촉발되기 때문에 굉장히 놀래고 쇼킹 챗GPT처럼 며칠 만에 달성하지 않습니까? 그 관심이.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정점으로 올라가고 아주 폭등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이 하이프 곡선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환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환멸이요? 네. 꼭대기에서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지금까지 예외였던 기술이 없어요. 심지어 테슬라조차 똑같았습니다. 한번 크게 올랐다가 아주 떨어졌다가 다시 갔어요. 제가 아는 태양광 OCI도 2008년도에는 60만 원. 지금의 테슬라였죠, 사실. 예, 뚝 떨어졌어. 예, 이거 주의해야 된다. 예전에 이렇게 뚝 떨어져도 다시 금리가 제로로 가는 매크로 이슈가 생기면 살아났는데 지금은 뚝 떨어졌는데 위기가 오면은 다시 되살려 놓을 제로 금리 이슈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주의해야 된다. 언제 사야 되느냐 하면 초반에 기술 쪽발일 때 사든지 아니면 어설프게 테마로 올라간 다음에 쫓아가지 말아야 되고요. 결국 다 내려와서 생산성이 어느 정도 증명됐을 때라는 걸 봐야 된다. 챗GPT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라고 봐야 하는 거고 제가 최근에 영상들에서 그런 얘기 들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제가 인공지능을 꽤 많이 추적해왔고 투자를 해왔어요. 근데 인공지능 단계로서는 돈을 버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기술은 처음에는 놀랍기만 하고 굉장히 참신하긴 한데 돈을 못 벌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기술의 곡선이 기하급수 곡선에 들어가는 때가 오는데 이때는 주변 기술이 같이 다 폭발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그래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멀티모달이라 그래서 텍스트를 넣어주면 이미지로 만들어주고 텍스트를 넣어주면 영상으로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돈벌이가 되거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인공지능이 돈을 버는 단계에 입구에 와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이미 돈을 버는 단계인 게 로봇이잖아요. 로봇 예전에도 많이 말을 했지만 그 기술은 대단했는데도 돈을 못 벌다가 지금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실제 돈을 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그거 보셨나요? 떡볶이 만드는 로봇? 1시간에 300인분을 만들어요. 대단하네요, 진짜. 대여료가 사람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최저 보수로 따진 것보다 조금 낮아요. 예. 경쟁력이 있어, 이제. 예, 사람 쓰는 거랑 같아졌어. 근데 어떻게 돼? 아까 말했잖아. 300인분 만든다니까, 그냥. 지치지도 않고,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로봇이 이렇게 예전에는 어땠냐면 멋지긴 했는데 중국도 로봇 대여하려면 한 사람 1년 연봉에 가장 쌌을 때가 1.5배였고, 예, 제가 기억하기엔 막 2배, 3배였거든. 지금은 같아졌다고. 최저임금하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버는 시기가 온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기술주를 투자할 때 항상 핵심은 뭐냐? 가격이 아주 폭락했느냐예요. 그 서비스 가격이. 근데 아직 챗GPT는 아직 서비스 가격이 아주 낮지 않죠. 왜냐면은 아시잖아요. 그 챗GPT 같은 경우는 지금 20불로 해놨지만은 아직도 들어가는 오픈 AI의 돈에는 택도 없는 돈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임박한 건 맞지만 실제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부분은 아주 증명되지는 않았는데 그렇지만 상당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이런 식의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질문 주신 답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 네.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면 일단 이런 기술들을 보실 때는 밸류 체인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밸류 체인의 첫 번째, 챗GPT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픈 AI 같은 회사. 이 챗GPT라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잖아요. 이렇게 인공지능의 그 어떤 실체를 제공하는 그런 거대 AI라고 하는 이걸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픈 AI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다음에 스테빌리티라 그래가지고 그 이미지 만들어주는 회사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스테이블 디퓨전, 그러니까 스테빌리티 AI라는 회사인데 얘네가 내놓는 서비스가 디퓨전이라고 하면 요즘 다 합니다. 디퓨전 이미지 서비스. 세 번째 뭐 코히어 같은 회사들인데 얘네는 거대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냈고 얘를 학습시켜가지고 어떤 그 챗GPT처럼 이런 원천 서비스를 내놓는 회사. 이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당연히 여기는 아무나 쉽게 할 수 없겠죠. 몇 군데 중요한 오픈 AI 같은 회사를 투자해야 되는 대부분 다 비상장이에요, 현재는. 그 다음에 툴링 컴퍼니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인공지능이 이런 서비스를 내놓으려면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학습만 전문적으로 하는 담당하는 회사가 있어요. 보통 인공지능 학습 라벨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요거를 주로 하는 데들이죠. 이런 툴링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런 데들 유명한 데는 주로 슈퍼 HQ, 그 다음에 모자익 ML 이런 회사들인데 요것도 당연히 구글이나 이런 데들이 합병시켜서 바로 사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학습까지 같이 하려는 거죠. 그런 데고 세 번째가 이제 하드웨어인데 하드웨어는 한 세 가지로 돼 있죠. 첫 번째 클라우드 회사.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의 아주 커다란 공헌자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사용해 줬기 때문에 빨리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도 수혜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GPU, NPU 같은 그래픽 그런 그 기술을 가진 대표적으로 어디죠? 엔비디아나 AMD 같은 회사들이죠. 세 번째 그룹은 메모리죠.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이 메모리는 인공지능 메모리는 HBM이라 그래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부르죠. 요거는 아무 데서나 못 합니다. 현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죠. 그러니까 얘들도 지금 몇 조 시장이냐면 한 60조 시장인데 100조 될 것 같아요. 수혜를 입기는 입을 겁니다. 요게 이제 하드웨어 회사들. 네 번째가 지금 막 수없이 많이 생겨나는 돈 별로 없이 시작하는 스타트업들. 이게 어플리케이션 시장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생성형 AI 회사라고 부르는데 한국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리튼 테크놀로지, 딥브레이 AI 뭐 이런 것들. 웨이닐스 브라이언트 뭐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이거 제가 말한 거 서비스 막 들어가시면 재밌는 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텍스트를 탁 쳐주면 블로그 써줘요. 네, 텍스트 쳐주면 그 유튜브 영상 찍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 네, 요런 거. 요 회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리튼 테크놀로지나 딥브레이 AI 이런 데들이거든요. 요런 데들은 다 스타트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당히 가치가 있겠죠. 그죠? 여기도 사실은, 대부분 다 벤처 캐피탈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시리즈 A, B, C 막 돈이 여기 몰려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생태계는 저로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할 시장을 저는 콜센터 시장으로 봅니다. 인공지능 콜센터 시장. 지금도 콜센터 인공지능을 하는 것 같지만, 지금과는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 관련해서는 지금 콜센터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설명을, 주식, 채권, 이거를, 생성형 AI는 어느 정도 많이 커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향후에 1, 2년 내에 좀 많이 상승할 것 같은데, 인공지능 콜센터를 AICC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AI 컨트랙 센터란 뜻이고요. 2025년에 되면 한 361억 달러 시장 될 것 같고, 제가 말하는 게 가상이 아닌 게 KT도 이미 내놨어요. 그리고 SK텔레콤도 ADAT, 그 다음에 KT는 믿음, 이런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통신회사가 더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차라리 KT, SK텔레콤이, 그리고 사실 저는 요즘 얘기하고 있냐면 카카오 네이버를 오히려 이제 지금 더 사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카카오 네이버 둘 다 초거대 AI를 준비했고 5월 달에 다 발표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떤 면에서 뛰어나냐면 사실 지금 챗GPT에 들어간 GPT-3, GPT-4 요번에 나오잖아요. GPT-4가 파라미터 수가 몇 개니 하잖아요. 네이버 클로버라는 회사가 하는 인공지능은 파라미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아, 오픈AI. 네. 오, 예, 진짜요? 더 많아요. 오. 물론 이제 카카오는 효율성이어가지고 파라미터는 작으면서 더 성능은 뛰어난 걸 내놨는데 이런 식으로 카카오나 네이버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고 제가 가능성을 보는 건 한글에 관련해서는 한국말 그렇죠. 관련해서는 맞아요. 최고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빙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챗GPT도 해보시면 한글을 인식하긴 하지만은 되게 좀 제한적이거든요. 네이버나 카카오는 바로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거 아시나요? 팝하고 알아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의역 같은 거 상당히 잘해요. 그럼요. 네. 그게 인공지능, 그러니까 그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얘들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내놓고 5월, 6월 되면 아마 또 한 차례 그런 게 있을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네이버, 카카오의 다른 면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아시죠? SM, 카카오 엔터. 그다음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웹툰 뭐 이런 거 다 잘 되고 있으니까 리셀 시장이 아주 잘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좋지만 인공지능 관련해서만 보면 얘들도 지금 이미 다 준비해서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상당한 수익성이 있을 거로 보여진다. 옛날처럼 이렇게 뭐 1년 뒤에나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오히려 지금 말하고 있는 오픈AI나 이런 얘기들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회사들을 사는 게 거꾸로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세상의 구조가 바뀔 것에 대비해야 되겠죠. 생성형 AI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 그룹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희 직원들도 당장 제가 영상을 하나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챗GPT 시켜가지고 요약을 시킵니다. 순식간에 요약이 나오죠. 그러면 뭐 레터 같은 거 바로 나오고 블로그 막. 와, 대박이네요, 진짜. 네네. 그러니까 회사가 구독료 내고 쓸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사람을 안 쓰는 대신 오히려 구독료를 내고 대체를 하면 되겠네요, 진짜. 그렇죠. 아예 안 쓸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하루 걸릴 작업을 2시간에 할 수 있어요. 이틀 걸려서 고민해서 작성하는 그 콘티 같은 그런 것들을 뭐 한두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저희가 지금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이게 조금씩 가다듬어지고 있으니까 곧 좀 구독료 새로운 모델이 나올 것 같은 이쪽 생성형 AI 쪽에 그런 회사들은 아마 뭐 우리 같은 회사들은 아마 돈 내고 쓸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좀 엄청나게 긴 강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걸 딱 들려주고 이걸 책으로 써봐 하면 책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진짜. 지금 이미 막 그런 시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뭐 어느 정도 되나라고 해서 봤더니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얘를 영어로 돌려서 영어를 다시 보내가지고 하는데 아까 제가 네이버나 카카오가 한국어 버전이 딱 나오면 그것조차도 상당 부분 아주 매끄럽게 바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똑같은 그 파라미터는 또 오히려 더 클 정도로 똑같은 거대 AI이기 때문에 얘네가 연산하는 그런 공부하는 그런 방법이 중요한 건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냐면 오픈 코드 때문에 그래요. 구글의 덕이죠. 구글이 이걸 그렇죠. 다 오픈해버렸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에 대해서도 지금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영상에서 40년간의 장기 침체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약간 중간중간에 예고편을 좀 말씀해 주시긴 하셨죠. 네네. 투자 관점에서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 큰 변화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번역도 다 잘 되니까 한번 보셨으면 하는 게 블랙락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운용사입니다. 얘네가 2023년 아웃룩에서 뉴 리짐, 그러니까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요 내용은 좀 번역시켜가지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믿을 만한 아주 큰 투자의 구루들이 동시에 합창하듯이 세상이 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랬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하워드 막스라는 사람, 오크트리라는 헤지펀드 운용하는 여러분 아시는 가치 투자자. 네. 예. 이 사람의 메모에 대격변이라 그래서 sea change라고 해요. sea change. 이건 자기가 인생 살면서 직장 생활 처음으로 채권 매니저 같은 거, 채권 관계자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동안에 딱 2번 있었는데 그 대격변이 이번에 일어났다라는 거고 그 요지는 이것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하워드 막스 메모는 언제나 인터넷에서 조회되거든요. 구글 같은 데서. 그럼 거기 들어가셔서 그거 전문 선택한 다음에 그냥 번역시키세요. 구글에서.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상당히 괜찮은데 요지는 뭐냐면 이제 과거의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시대에는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마치 공항을 갈 때 무빙 워크를 탄 것과 같았다면 이제는 그게 없어졌다.
투자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인데 뒤집어 말하면 어떤 거냐면 중금리, 중물가를 이 사람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제로로 가지 않을 거다. 이 사람이 처음에 채권 시장에 들어왔을 때 제로 금리로 가는 저금리로 가는 시대에서 자기가 새로운 걸 경험했는데 그 격변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다시 중금리로 가는 그래서 옛날과 같은 그런 그 투자는 불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떤 얘기냐면 제로 금리로 가지 않는다 당분간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고 레리 서머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재무장관 출신이고요. 이전에 옐런과 함께 연준 의장이 될 뻔했던 사람이에요. 다 알고 계시면 이 사람이 구조적 장기 침체론을 주장했습니다. 세큐라 스태그네이션이라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연준이 계속 돈을 풀고 양적 완화를 해온 거는 정당성이 있다. 왜냐하면 뭔지는 모르지만 구조적으로 저성장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조적인 장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살리려면은 유동성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해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코로나 때 정부 주도의 재정 정책이 시작되면서 이제 구조적 장기 침체는 끝났다. 이제는 장기 침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성장의 시대가 장기적으로 주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정부의 재정 정책 때문에 기존의 그런 어떤 저금리 그다음 저성장, 저물가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는 거죠. 다 중간은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했고 세 번째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도 아시다시피 브리지워터라는 헤지펀드 사장이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중금리, 중물가 시대를 이 사람도 예고를 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그 어려운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투자 결과 측면에서 보면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뭐냐면 T나 시대였다는 거죠. T나 시대는 뭐냐면 아시죠? There is no alternative. 주식 투자 외에 대안이 없었어요. 왜 그러는지 보실까요? 네. 이게 앞에 거는 2003년부터 2012년 시대인데요. 이때는 S&P 500은 10년 동안 98% 올랐어요. 하지만 US 본드, 채권은 62% 올랐거든요. 더 낮기는 하지만 연 상승률로 보면은 주식은 연 7.1%였지만 채권은 연 5%였었어요.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을 보실까요? 2013년도부터 2022년도의 10년 동안에는 S&P 500은 226%가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채권은요. 10%밖에 안 올랐어요. 10년 동안. 연 수익률이 1%밖에 안 나옵니다. 주식은요. 연 수익률이 12.6%. 연 평균을 말하는 거죠. 네. 이러니까 이 2014년부터 2022년은 어떤 시대였을까요? T나 시대였죠. 주식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왜? 10년 동안 10% 올라가는 걸 보고 채권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못하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T나 시대였다면 이제부터는 타라 시대다. 타라라는 건 뭐냐면 There are reasonable alternative. 이건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의미 있는 대안이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1970년대, 아까도 거듭 제가 말씀드리죠. 지나간 20년을 블랙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실 블랙락의 의견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시대라는 건 뭐냐면 변동성이 아주 작아진 20년을 말하는데요. 2000년도부터. 변동성이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20년 동안 아주 평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금리, 제로금리 시대, 대부분의 국가가 선진국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금리가 낮으면 일어나는 일들 뭐냐면 성장이 있는 곳으로 돈이 몰려가는 그 성장이 어디였을까요? 기술이었어요.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혁신도 이루어졌지만 버블도 있을 수 있었겠죠. 어쨌든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 그 모더레이션이 깨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중금리, 중물가, 중성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낮은 물가 시대의 패러다임은 안 통한다라는 거고 만약에 지금 시대를 어느 정도 돌아보려면 제가 아까 20년간의 주식시장의 사계는 깨어졌고 이제 그렇게 보지 말고 70년대의 인플레이션 시대로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70년대에 돌아가면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포트폴리오의 결과가 그것을 말해주는데 보시면 세 가지 포트폴리오가 뭐냐면 짙은 청색은 60, 40 포트폴리오. 이게 뭐냐면 주식 60, 채권 40이에요. 두 번째 빨간색은 40, 60. 주식 40, 채권 60입니다. 세 번째는 30, 50, 20. 주식 30, 채권 50, 20은 대안투자 20. 보시면 압도적으로 세 개의 포트폴리오, 대안투자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보십시오.
1980년까지 73년부터 거의 10여 년 동안에 보면은 거의 2배 이상. 보시면 숫자로 보면은 주식 채권으로만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에다가 대안을 섞어 놓은 것들이 2배 이상 높아요. 그리고 현저한 건 뭐냐면 주식 60, 40보다 주식 40, 60 포트폴리오가 더 성과는 좋았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채권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안 투자도 이제는 꼭 필요한. 그러니까 물론 주식 채권으로만 할 수도 있고 주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쉽게 더 높은 수익을 내려면 섞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 자체를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럼 주식 말고 채권 하라는 소리야? 너는 지금 주식장 망해갖고 채권 좋아진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도 좋아지지만 채권도 좋아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의 가격이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상당히 싸지면서 당분간 채권의 값이 마치 그 주식이 현저한 저평가에 들어갔다가 계속 가치를 회복하는 것처럼 그런 구간이 왔기 때문에 특히 중간중간에 위험이 발생할 때 요번에 SVB처럼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희한하게도 주식은 멈춰 있거나 내려가는데 채권은 세게 갈 수 있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갖고 있는 게 심리적으로는 필요하고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내 돈은 여러 개의 주머니일 때 내가 이 주머니를 각각 다 잘 가꾸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주식만 바라봐가지고는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가꾸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채권만 가지고는 은퇴 설계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은 대체 자산을 갖지 않으면 어떤 시기가 오면 상당히 드라이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적인 게 제일 중요해요.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매우 필요한데 앞으로의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좀 자산 배분이 말로만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자산 배분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주식은 10년 동안 200%가 올랐는데 채권은 10년 동안 10%밖에 못 올라. 연수익률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럼 자산 배분하면 뭐 합니까, 그거? 의미가 없었잖아요. 의미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티나였고. 이제는 어떠냐면 채권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의 효과가 의미가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국면에서는 지금 SVB 같은 사태가 왔을 때 채권에 관련돼서는 어떤 안정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가 쉽게 깨지 않잖아요. 지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럴 때 다시 채권이 올라간다면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더 살 수도 있고, 이걸 아예 없애지 않고요. 조절하는 거죠. 그게 리밸런싱인데, 그런 거를 해나가는 게 지금까지 10년은 이론적으로만 의미가 있었지, 이론적으로만 얘기가 됐지만, 이제는 진짜 의미가 있는 시대가 온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뉴 리즘. 그러니까 뉴 리즘이란 말은 새로운 규칙. 예, 앞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새로운 규칙은 그런 의미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럼 대체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자재라든지 약간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게 부동산, 리츠라고 말하는 부동산 투자. 두 번째가 원자재 투자.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외환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해치펀드도 투자할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어렵다고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그 원자재 같은 뭐 금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원유도 여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져가는 게 의미가 있다. 제가 그냥 단적으로 확 느끼게 해드릴까요? 만약에 지금 사태가 잘 수습된다면 달러는 약세일까요? 강세일까요? 당연히 지나간 3년 동안 억세게 강세였으니 약세로 장기적인 약세로 돌아서겠죠. 미국은 언제나 금리를 인하하는 그때부터 강력한 약세로 전환하는데 달러는 약세가 된다면 원자재는 어떠냐면 언제나 좋았죠.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된 투자를 지금 그거 언제 올까요? 3달 뒤에 올까요? 6개월 뒤에 올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 같은 때가 편입 시기라는 거는 투자해본 사람은 다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막 올라갈 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 면에서는 요 세 가지가 다 매력적인 부분이 지금 달러 약세가 아니니까 당연히 원자재는 뭐 해가 셌을 때 뭐 금방 올라가는 재미는 없죠. 채권은 뭐 그렇게 빨리 막 가격이 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인들만 보자면 다 각각 자기의 매력이 있고 앞으로 시대에는 이 세 개를 합쳐서 몇 프로를 내는 세상이다. 주식으로 막 200% 내는 시대가 아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투자자에게 할 말이 있으시면 한마디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각 다른 원칙에 따라서 돈을 운영하는 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은퇴 자금을 운영하는 논리와 원칙과 내 지금 1년짜리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원칙은 달라야 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같은 주머니를 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도 바라보고 저렇게도 바라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머니를 따로 만드는 게 하루라도 빨리 주머니를 여러 개 만드는 게 무조건 개인에게는 중요한 원칙이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다양한 자산들을 섞어야 하는 그런 시대라면 지금은 지금까지 안 그랬어도 꽤 짭짤한 수익이 있었던 시대라면 이제는 필수적으로 그런 시대가 됐으니 하루라도 빨리 이 내 자산의 주머니들을 은퇴 자산은 은퇴 자산대로 그 다음에 또 아주 단기적으로 1년 뒤 혹은 우리 아이들 교육비 같이 몇 년짜리 또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은 절대로 같은 자산으로 달성할 수 없다. 왜? 중요한 건 유동성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2년 뒤에 돈으로 나왔는데 지금 2022년도에 우리가 제일 거래였던 게 뭐냐면 써야 될 돈인데 마이너스 20%나 있어. 써야 되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였고 지나간 22년 이전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쑥쑥쑥 올라가가지고 뭐 6개월 노는 돈 뭐하러 돌려. 주식 투자하지. 그랬는데 그 6개월이 보장이 안 되는 게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목적들을 좀 나누고 이걸 저희가 라이프 플래닝이라고 해요. 라이프 플래닝을 꼭 하고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목적에 따라서 기간과 기대 수익률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는 주식만 넣을 건지 또 주식 중에서도 뭐 ETF로 할 건지 뭐 나머지 중에서는 주식 채권을 같이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맞춰서 너무 이론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주변에 도움을 좀 받으시면 전문가들 도움을 받으시면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성공하는 원칙이다,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3년, 5년, 한 10년 정도 놓고 보면은 사실 과거에 잘 갔던 주식이 계속해서 잘 가는 경우가 많긴 맞는데 시기를 더 길게 해서 한 20년, 30년 보면은 주식이 부진할 때도 있고요. 맞아요. 그죠? 채권이 강세일 때도 있고 이렇게 사실상 그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자산군별 매력도가 달라지긴 하거든요.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투자의 구루들이 이제는 좀 다른 시대가 올 것이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있고 네. 대표님이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자, 앞으로 과거처럼 이렇게 똑같이 될 거다. 그런 생각보다는 좀 시각을 달리 하셔가지고 자산 배분 잘 하셔서 좋은 투자기에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은 또 대표님 채널 인모스트 투자자입니다. 네. 네, 채널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장재찬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업들을 챗GPT를 활용하는 기업과 안 활용하는 기업을 나눌 수가 있어요. 생산성이 달라질 거거든요. S티어는 증권입니다. 더 큰 증권이에요. 그럼 주식을 투자하는 건 우리의 자산군에 속하잖아요.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토큰 증권이 하나 더 들어온 겁니다. S티 증권이 무엇이며 투자 기회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기본 개념은 알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ST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할 거예요? 똑같은 기업이 발행한 겁니다. 주식을 살 거예요? 토큰 증권 살 거예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